2025년 3월 서울의 심장이 내려다 보이는 57층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했지만 윤강호 회장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군집일 뿐이었다. 67의 나이에도 그의 어깨는 굳건했고 맞춤 제작한 최고급 실크 셔츠 위로 드러난 목선은 날카로웠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 윤성건설의 제왕. 그의 손짓 하나에 수천억 원이 움직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도시의 지도가 바뀌었다. 회장님 2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김진수 비서가 갓 인쇄된 종이에 옹기를 품은 채 서류를 내밀었다. 윤강호는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닿자 10년 넘게 그를 보좌해온 김 비서조차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분기 매출 5조 원 돌파. 동남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최종 계약 체결. 숫자들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성공 부 명예. 세상이 가치 있다 여기는 모든 것을 그는 가졌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시베리아의 찬바람 같은 공허함만이 맴돌았다. 나가보게. 나직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었다. 김 비서가 소리 없이 물러나고 거대한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윤강호는 책상 가장 깊숙한 곳, 자신만이 아는 비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닳고 닳아 모서리가 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남녀가 낡은 벽돌담에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가진 것 없었지만 세상 전부를 가진 듯 행복했던 22살의 자신, 그리고 그의 첫사랑 지민. 그의 거친 손가락이 사진 속 지민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었다. 그때는 몰랐다. 가문의 명예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무력하게 부서질지를. 똑똑. 노크 소리가 상념을 깨뜨렸다. 윤강호는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고 원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도연이었다. 34세 도연은 아버지를 닮아 훤칠했지만 인상만큼은 날카로운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웠다. 하지만 오늘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강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깊고 차가웠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군. 윤강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놀라지는 않았다. 다만 그 폭풍이 생각보다 빨리 닥쳤을 뿐. 누구냐? 이서윤 씨라고 합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원이라. 나쁘지 않군. 윤강호가 속으로 생각하는 찰나 도연이 던진 다음 말이 거대한 집무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정적이 흘렀다. 1초, 2초. 시간은 마치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강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마호가니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탁, 탁, 탁. 그 소리는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위험하게 울렸다. 뭐라고 목소리는 한 옥타브 낮아져 있었다. 명백한 폭발의 전조였다. 도연 역시 그것을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한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은행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윤강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육중한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근본도 배경도 없는 계집을 이 집에 들여 우리 윤씨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 가문의 명예체면 그리고 격이라는 게 있단 말이다. 윤강호의 고함이 유리창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혼자 식사하시고 이 넓은 집에서 외롭게 잠드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뭐라고 윤강호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평생 외면해 온 진실을 정면으로 찔러왔다.
그는 평생 그래왔듯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았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보시면 아버지도 선택해. 윤강호가 아들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차가운 크리스털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 계집이냐 아니면 윤씨 가문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냐 아버지 선택하라고 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한 윤강호가 손을 휘둘렀다. 물잔이 그의 손을 떠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물잔이 맞은편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바닥으로 쏟아지는 물과 유리 파편들이 마치 윤강호의 부서진 마음처럼 어지럽게 흩어졌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였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것이 마지막 인사였다. 도연은 뒤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아주 작은 망설임도 없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집무실을 공허하게 울렸다. 홀로 남은 윤강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부서진 유리 조각이 흩어진 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도연의 모습을 CCTV 화면으로 지켜봤다. 아들은 값비싼 시계도 명품 옷도 그 어떤 것도 챙기지 않았다. 단 하나의 낡은 캐리어를 꺼내 자신의 옷 몇 가지만을 담을 뿐이었다. 윤강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은 캐리어 하나만을 든 채 현관을 나섰다. 윤강호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저 멀리 한 점처럼 작아지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서울의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윤강호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 이름 모를 거대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서랍을 열어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지민이 그리고 젊은 날의 자신이 원망하듯 그를 보고 있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으로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강남거리. 대한은행의 유리문이 스르륵 열리자 이서윤은 하루의 피로가 담긴 한숨을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흘려보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치자 옅은 샴푸 향이 바람에 흩날렸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길모퉁이 작은 치킨 가게 앞에서 멈췄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잠시 망설이던 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오늘따라 유난히 이 냄새를 좋아하던 동생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사장님, 여기 후라이드 판마리만 포장해 주세요. 지갑을 열자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지폐들이 보였다.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동생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이 정도 사치는 부릴만했다. 서윤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언덕길에 위치한 낡은 빌라였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고 볕이 잘 들지 않는 어두운 계단을 올랐다. 3층 복도 끝 3025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자 안에서부터 밝은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다. 언니다. 문이 활짝 열리며 나타난 건 대학생인 동생 이하윤이었다. 언니와는 달리 짧은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하윤의 눈이 서윤의 손에 들린 치킨 봉투에 고정됐다. 오늘 월급날은 멀었는데 우리 언니 어디서 돈이라도 주었어? 시끄러. 손이나 씻어. 서윤은 웃으며 하윤의 이마를 가볍게 쥐어받고 비좁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두 자매의 손길이 다 어디 하나 먼지 없이 깔끔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는 작은 주방 식탁에 치킨을 올려놓자 하윤은 강아지처럼 달려와 자리를 잡았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치킨 조각이 하윤의 입으로 들어갔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서윤의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다. 언니는 안 먹어. 너 많이 먹어.
난 저녁 먹었어. 뻔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하유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두 자매 사이의 오랜 약속 같은 것이었다. 치킨이 반쯤 비워졌을 때 하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 근데 다음 주까지 대학교 등록금 내야 하는데 순간 식탁 위의 즐거운 공기가 살짝 무거워졌다. 서윤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냥 내가 이번 학기 휴학할까 아르바이트해서 돈 좀 모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등록금은 언니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알았지.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음 달 카드값과 생활비를 어떻게 메꿔야 할지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희망인 동생만큼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미안해 언니. 미안할 거 없어. 얼른 먹기나 해. 식는다. 서윤은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 하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서윤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는 내 사랑 도연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윤의 얼굴에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번졌다.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자 화면 가득 도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윤씨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도연의 배경은 낯설었다. 좁고 허름한 옥탑방. 천장이 낮아 머리가 닿을 것 같았다.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짐작이 갔다. 도연씨야말로 힘들죠. 일은 할만해요 그럼요. 몸은 좀 고돼도 마음은 편해요. 서윤씨 얼굴 보니까 피곤이 다 사라지네. 다정한 그의 말에 서윤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했다. 힘든 현실에 대한 불평 대신 소소한 일상과 서로에 대한 격려가 오갔다. 아버지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꼭 내 힘으로 서윤 씨 행복하게 해줄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전 괜찮아요. 도연 씨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화면을 사이에 두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서윤은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다. 습관 같은 것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던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 멈춰졌다. 발신인은 강남지점장 김병훈이었다. 제목 업무 지시 이서윤 대리 금일 고객 응대 관련. 내용 금일 오후 3시경 창구 고객 대기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창구에서 특정 고령 고객에게 과도한 시간을 할애한 점에 대해 시정 요구합니다. 은행의 최우선 가치는 효율성과 수익성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필요한 친절로 인해 전체 업무 흐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제 사무실로 와서 해당 사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할 것. 이메일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행간에 숨겨진 차가운 질책과 악의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오늘 낮 키오스크 사용을 어려워하던 노신사를 도와드렸던 일이었다. 방금 전까지 도연과의 통화로 따뜻하게 데워졌던 서윤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 내렸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창밖의 고요한 밤과 달리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작지만 거센 폭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아들이 떠나간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유령의 집처럼 고요했다. 매일 아침 들려오던 도연의 부산스러운 출근 소리 대신 윤강호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렸다. 벽에 부딪혀 박살났던 크리스털 잔의 파편은 흔적도 없이 치워졌지만 그날의 균열은 윤강호의 마음속에 선명한 흉터로 남았다. 그때 집무실의 인터폰이 낮은 소음과 함께 울렸다. 회장님 김 비서입니다. 무슨 일인가? 오늘 저녁 태성그룹 초회 회장님께서 주최하시는 VIP 파티가 있습니다. 잊지 않으셨는지 확인차? 안 가네. 윤강호는 단칼에 잘랐다. 아들을 내쫓은 마당에 가식적인 웃음을 팔며 비즈니스를 논할 기분이 아니었다. 회장님 하지만 이번 파티에는
최 회장님의 따님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 MBA를 마치고 귀국한 최유리 씨 말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운 의도가 담겨 있었다. 최유리. 윤강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이름이 떠올랐다. 태성그룹의 외동딸 명문대 출신에 빼어난 미모까지. 알게 모르게 재계에서 도연의 완벽한 배필로 거론되던 아이였다. 윤강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전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숨을 죽였다. 알았네. 참석하지. 마음이 바뀌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 아들에게 현실을 격의 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기회. 그날 저녁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상위 1%가 내뿜는 부와 권력의 향기로 가득했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 아래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가면을 탐색했다. 윤강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모두가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윤 회장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파티의 주최자인 태성그룹 초회 회장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최유리였다. 인사 올려라 윤 회장님께. 네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잖니? 안녕하세요 윤강호 회장님. 최유리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유리는 흠잡을 데 없이 우아한 미소와 함께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눈빛에서는 지성과 야망이 동시에 느껴졌다. 회장님의 동남아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는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과감한 추진력은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는 가식이 없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아들의 반항적인 눈빛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윤강호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과찬이네. 젊은 사람이 사업에 관심이 많아 보기 좋군.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가문이 쌓아올린 유산을 지키고 더 크게 만들어야 할 책임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게 저희 자식 된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가문의 유산 자식의 도리. 윤강호가 아들에게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다. 그는 최유리라는 젊은 여성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저 아이라면 저 아이 정도의 격과 배경,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면 윤 씨 가문의 안주인 자격이 충분했다. 그래 바로 이거다. 도연의 눈을 뜨게 해주려면 그 보육원 출신 계집애의 초라한 실체를 직접 목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로 해서는 듣지 않으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눈앞에 들이밀어야 한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윤강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 대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냥꾼의 예리함이 번뜩였다. 그는 거대한 드레스룸의 가장 구석,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낡은 붙박이장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캐캐 묵은 조명 냄새와 함께 먼지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그 안에는 지금의 윤강호 회장이 아닌 가난한 청년 윤강호의 시간이 잠들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잡부로 시작하며 흙먼지를 뒤집어 쓰던 시절 입었던 옷들이었다. 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낡고 허름한 군데군데 실밥이 터진 겨울 파카를 꺼내 들었다. 소매 끝은 닳아 너덜너덜했고 지퍼는 반쯤 고장나 있었다. 윤강호는 먼지 쌓인 전신 거울 앞에 섰다. 최고급 정장을 입은 제왕의 모습과 그의 손에 들린 누더기 같은 파카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사람의 본성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나는 법. 그는 파카를 힘주어 고쳐 잡았다. 네가 어떤 인간인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마. 이서윤. 그의 목소리는 복수를 다짐하는 자의 그것처럼 낮고 단호했다. 이제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윤강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은 온데간데 없고 허름한 행색의 초라한 노인만이 서 있었다. 낡은 파카 빛바랜 면바지, 그리고 바닥이 다 달아빠진 낡은 운동화.
밤새 일부러 빗질하지 않아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고된 세월의 흔적인 양 깊게 펜 주름이 어우러져 완벽한 변장이 완성되었다. 그는 일부러 허리를 더 구부정하게 숙이고 걸음걸이도 힘없고 느릿하게 연습했다. 이 정도면 완벽하군. 낮은 혼잣말과 함께 그는 평생 차본 적 없는 싸구려 전자시계를 손목에 찼다. 아침 7시 출근길 인파로 붐비는 지하철역은 윤강회에게 완전히 낯선 세계였다. 30년 만에 타보는 지하철이었다. 어색하게 일회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그의 곁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자 퀴퀴한 옷 냄새 때문인지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슬쩍 자리를 피했다. 윤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것이 세상의 민낯이지. 대한은행 강남 지점이 있는 건물에 도착한 그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은행 안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윤강호는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서서 내부를 살폈다. 저 멀리 5번 창구에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이서윤이 보였다. 화면으로만 보던 사진보다 훨씬 더 맑고 선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고객을 향해 시종일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연기일 수도 있지. 윤강호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계획대로 다른 창구로 먼저 향했다. 번호표를 뽑고 10여 분을 기다리자 차가운 기계음이 그의 번호를 호출했다. 305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십시오. 4번 창구에는 갓 입사한 듯 앳돼 보이는 남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윤강호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본 직원의 표정에 아주 찰나의 순간 귀찮음과 경멸감이 스쳐 지나갔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통장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윤강호는 일부러 목소리를 더 작게 떨며 말했다. 남자 직원은 들릴 듯 말 듯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툭 내밀었다. 신분증 주시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에 서명하세요.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저 손가락으로 서명할 곳만 까딱거릴 뿐이었다. 윤강호는 일부러 펜을 쥔 손을 떨며 물었다. 여기는 뭘 쓰는 건가? 아, 그냥 성함 쓰시면 된다니까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뒤에 고객님들 기다리세요. 짜증이 가득 섞인 말투였다. 결국 윤강호는 별다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통장 하나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은 이미 다음 고객을 호출하고 있었다.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역시나 윤강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세상은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에게 이렇게나 무자비했다.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과연 이서윤이라는 여자도 똑같을까? 그는 다시 번호표를 뽑았다. 이번에는 일부러 2번 창구 근처의 번호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3B8번 고객님, 2번 창구로 와주세요. 이서윤의 목소리였다. 윤강호는 모자를 더 깊숙이 눌러쓰고 한층 더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갔다.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창구 앞에 서자 서류를 보던 이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윤강호에게 닿는 순간 윤강호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 남자 직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의 따뜻함이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였다. 저기 아들놈한테 돈을 좀 보내야 하는데 이런 건 영 해본 적이 없어서. 윤강호는 준비해온 대사를 떨리는 목소리로 읊었다. 아, 그러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키오스크라고 써보셨어요? 창구에서 기다리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처리하실 수 있는데. 키오스크. 윤강호는 일부러 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다. 그러자 서윤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창구 밖으로 나와 윤강호를 은행 한쪽에 설치된 키오스크 앞으로 이끌었다. 복잡해 보이는 화면 앞에서 윤강호가 어쩔 줄 몰라 하자 서유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말하듯 다정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화면을 가려주는 세심함까지 보였다. 그때였다.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그들 쪽으로 휙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다. 이서윤 대리, 지금 창고 비우고 뭐 하는 거야? 저런 건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고 해? 날카로운 질책이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쏠렸다. 윤강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 이제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됐지. 저렇게 망신을 당하고도 과연 친절할 수 있을까? 윤강호는 서윤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지점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하지만 어르신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금방 처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윤강호를 향해 돌아섰다.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의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 어르신, 우리마저 할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윤강호는 대답 대신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편견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대한은행 강남지점의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는 최유리의 모습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에 선 모델 같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 눈부신 외모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즐기듯 우아하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곧장 창고로 향했다. 일부러 사람이 가장 많은 우번 창구 이서윤의 앞으로. 신규 VIP 계좌 개설하고 싶은데요. 유리는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턱을 살짝 치켜든 오만한 자세였다. 네, 고객님.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서윤은 담담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녀는 유리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까다로워 보이는 부유층 고객일 뿐이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유리는 마치 심사관처럼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을 던졌다. 대한은행은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모르겠네. 아무나 이런 중요한 창구에 앉혀놓고 서윤의 펜을 쥔 손이 순간 멈칫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고객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좀 궁금해서. 윤도현 씨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 같은 여자한테 빠졌는지. 그 순간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눈앞의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의도로 이곳에 왔는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렸다. 고객님, 여기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윤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하지만 유리는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윤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주제 파악 좀 하지. 보육원 출신이라면서. 너 같은 배경 없는 여자가 감히 윤씨 가문을 넘봐 도연씨 옆자리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더 더러워지기 전에 알아서 떨어져 나가. 더러워지기 전에. 그 말은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서윤의 심장을 후벼 팠다. 부모가 없다는 사실이 가난하다는 현실이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세상은 종종 그것을 죄악처럼 취급했다. 서윤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감정을 억눌렀다. 고객님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제 힘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뭐 이게 진짜... 예상치 못한 서윤의 반격에 유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분노를 참지 못한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물을 서윤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다. 촤, 차가운 물줄기가 서윤의 얼굴과 유니폼을 적셨다. 로비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놀란 고객들의 작은 비명 당황한 동료 직원의 굳은 얼굴. 머리카락에서 흘러내린 물방울이 턱 끝에 매달려 또르르 떨어졌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뜨며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의 뺨을 느꼈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서랍에서 티슈를 꺼내 젖은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최유리를 똑바로 응시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고객님의 인격도 방금 제 얼굴에 쏟아진 이 물 한 잔만큼이나 값싸군요. 뭐라고? 서류 작성 다 되셨습니다. 비밀번호 설정은 저쪽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서유는 더 이상 유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금 전 작성된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어냈다. 완벽한 사무적인 태도. 그것은 그 어떤 고함이나 눈물보다 더 강력한 일격이었다. 유리는 할 말을 잃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서윤을 노려보다가 결국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다. 이 모든 광경을 은행 구석 낡은 소파에 앉아있던 윤강호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들의 연인이 저런 끔찍한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모욕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격을 무너뜨린 이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한 경외감.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예상했었다. 서윤이 울거나 당황하거나 혹은 맞서 소리치리라고. 하지만 저렇게 고요하고 단단하게 자신을 지켜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엄성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함이었다. 최유리가 떠난 뒤 서윤은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로 향했다. 윤강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를 따를 뻔했다. 괜찮으냐고 한마디라도 말을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한 자신 역시 공범이나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젖은 머리를 대충 수건으로 닦고 나온 서윤은 다시 창고에 앉았다. 그녀의 눈가는 살짝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다음 고객님 351번 고객님 오세요. 방금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다시 맑은 목소리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윤강호의 가슴 한쪽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최유리가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은행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서윤을 압박했다. 지점장은 사사건건 그녀의 업무를 트집 잡았고 몇몇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했다. 아마도 태성그룹 딸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소문이 퍼진 탓이리라. 서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윤강호는 그 모든 것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의 시험 때문에 한 젊은이가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양심을 찔렀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망설이던 순간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번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인정하리라. 그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다시 허름한 노인의 모습으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실수하는 척하는 고객을 연기하기로 했다. 인간의 본성은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 어서 오세요, 어르신. 창구 너머의 서윤이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며칠 사이 마음고생이 심해졌을 텐데도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 한 점 없었다.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고마웠소. 오늘은 여기 이 돈 좀 입금하려고. 윤강호는 주머니에서 일부러 꼬깃꼬깃하게 구겨놓은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내 건넸다. 네, 30,000원 입금 도와드리겠습니다. 통장 주시겠어요? 서윤이 돈을 세어 기계에 넣고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려는 바로 그 순간 윤강호가 계획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마를 탁 치며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4만 원을 줬어야 했는데 할멈이 시장 보라고 4만 원을 줬거든.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서윤의 얼굴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에 있던 것이 분명 10,000원짜리 3장이었음을 똑똑히 기억했다. 다른 직원이었다면 CCTV를 확인하자고 하거나 돈을 다시 세어보자며 언성을 높였을 상황이었다. 주변의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 쏠렸다. 지점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서윤은 잠시 윤강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녀는 아주 짧은 순간 고민하더니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잘못 보았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사과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지갑을 열었다. 여기 10,000원 되어 드릴게요. 제가 착각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갑에서 깨끗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윤강에게 건네려 했다. 자신의 돈으로 부족한 금액을 메우려는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윤강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니요. 잠깐만. 가만히 있자. 내가 착각한 모양이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할멈이 30,000원만 주면서 나머지는 콩나물값 하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미안해요, 아가씨. 내가 헷갈렸소. 30,000원이 맞소. 이렇게 선하고 순수한 사람을 상대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르신 서윤은 그를 책망하는 대신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혹시나 노인이 치매 초기 증상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눈빛이었다. 그럼 내가 잘못했지. 늙으면 다 이래. 윤강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마음이 썼다. 서윤은 그제야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입금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통장을 건네주기 전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직접 만든 것처럼 보이는 작은 코팅카드 몇 장이었다. 어르신, 이거 하나 드릴게요. 카드에는 큼직한 글씨로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라고 적혀 있었다.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함께 검찰, 경찰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자녀 목소리가 이상하면 일단 끊고 다시 전화하세요.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요즘 나쁜 사람들이 어르신들께 전화해서 돈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종이 지갑에 꼭 넣고 다니시면서 이상한 전화 받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그녀는 마치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설명하듯 하나하나 짚어가며 진지하게 설명했다. 정말로 노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윤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들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종이 한 장에 담긴 진심의 깊이를 그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고맙소. 그의 목에서 겨우 짜내듯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들께서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돈인데 저희가 당연히 지켜드려야죠. 서윤이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 앞에서 윤강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시험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은행을 나온 그는 길 건너편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작은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컴퓨터로 인쇄한 것이 아니라 서툰 솜씨지만 정성껏 손으로 쓴 글씨와 그림이었다. 윤강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다. 봄바람이 그의 거친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결에 섞인 희미한 꽃향기가 마치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무렵 윤도현은 허름한 고깃집 주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와 씨름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하얀 셔츠 등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아버지가 건넨 법인카드와 최고급 오피스텔 키를 모두 반납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지금 그가 하는 일은 시간제 주방 보조, 설거지와 주방 청소 재료 준비 같은 굳은 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육체 노동은 고됐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휴식 시간에 잠시 주방 뒷골목에 쭈그려 앉아 찬물을 들이켜던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서윤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힘들죠. 도연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 이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보온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서윤 씨, 어떻게, 여긴 어쩐 일이에요? 우리 도연 씨 저녁도 못 먹고 일할 것 같아서요. 잠깐 쉬는 시간 맞죠? 서윤은 익숙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쌓여있는 맥주 박스를 탁탁 털어 자리를 만들고 그를 앉혔다. 그리고는 보온 도시락을 열었다. 따뜻한 밥과 정성스럽게 만든 계란말이, 볶음김치, 소박하지만 사랑이 담뿍 담긴 저녁상이었다. 이런 누추한 데까지. 미안해요. 도연은 자신의 초라한 처지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누추한 게 뭐가 어때서요? 땀 흘려 일하는 모습,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깊은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 눈빛에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얼른 먹어요? 식으면 맛없어요. 서윤은 젓가락으로 가장 두툼한 계란말이를 집어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도연은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세상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맛있었다. 음식을 씹을수록 아버지의 서슬 퍼런 얼굴과 집을 나올 때의 막막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가 샘솟았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완고하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밥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언젠가 아실 거예요. 서윤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제가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내가 번듯한 모습으로 서윤 씨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그녀에 대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밥 먹는 것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도연 씨, 나는 번듯한 모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도연 씨 그대로도 충분해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겨내면 되잖아요. 왜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해요? 서윤 씨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에요. 추억이지. 서윤의 단호한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마움의 눈시울이 붉어질 뿐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두 사람은 좁은 뒷골목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비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과 바로 옆에서 풍기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마저도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두운 골목의 입구에 검은색 외제 스포츠카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유리의 눈이 질투와 분노로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우연히 이 근처 레스토랑에 왔다가 도연이 이곳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길이었다. 초라한 뒷골목에서 땀의 전 작업복을 입은 남자와 그 옆에 찰싹 붙어 앉아 도시락을 먹여주는 여자. 그녀의 눈에는 그 모습이 행복이 아닌 비참함 그 자체로 보였다. 꼴 좋네 윤도연. 왕자님이 시궁창에 처박혔구나. 그녀는 입술을 비틀어 비웃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눈빛은 서윤에게로 향했다. 저 계집애만 없었으면 저 자리는 내 것이었어. 유리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어디? 너희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낮고 아기에 찬 목소리가 차 안의 정막을 깨뜨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예요. 지난번에 부탁했던 거 내일 당장 진행시켜주세요.
네, 그 이서윤이라는 여자. 은행에서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버려요. 전화를 끄는 유리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골목 안에 두 사람을 경멸스럽게 쳐다본 뒤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도연과 서윤은 그 살기 어린 시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부터 은행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지점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연신 손목시계를 확인했고 직원들은 괜한 헛기침을 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오늘 태성그룹과 연관된 거물급 VIP 고객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유리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강호는 그날따라 유난히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마지막 시험을 위해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서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자신의 어리석은 계획을 시작한 이상 끝을 맺어야만 했다. 오전 10시 정각 은행의 유리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비서들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들의 위압적인 풍채에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은 지점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달려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아첨과 긴장이 뒤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VIP룸은 준비되었나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은행 최고의 인재가 직접 응대해 드릴 겁니다. 지점장은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주변을 휙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이번 창구에 멈췄다. 서윤이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매처럼 눈을 번뜩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서윤 대리 지금 하던 일 멈추고 이쪽으로 와서 박 이사님 좀 모셔. 그 순간 서윤의 앞에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바로 윤강호였다. 그는 통장 정리를 부탁하며 일부러 이것저것 질문을 던져 시간을 끌고 있었다. 서윤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과 VIP 고객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지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고객님 응대 중입니다. 이 어르신 업무 먼저 마무리해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로비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지금 뭐라고 했나 기다리시는 다른 고객님들도 계시고 원칙적으로는 먼저 오신 고객님 순서대로 원칙 지점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윤강호의 허름한 행색을 경멸적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서윤 대리, 저 노인네 통장에 든 푼돈이랑 박 이사님이 오늘 예치하실 수백억 원이 같다고 생각하나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노골적인 무시와 차별이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강호는 모자 아래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렸다. 저것이 바로 자신이 평생 신봉해왔던 세상의 논리였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 그런데 지금 그 논리가 비수처럼 자신의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다.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았다. 여기서 지점장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상 이 은행에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리고는 지점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점장님, 제게는 통장에 든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저희 은행을 찾아주신 고객님 한 분 한 분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이 어르신을 중간에 두고 가는 것은 이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고객님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진짜. VIP 고객 응대는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박 대리님께서 더 잘해주실 겁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서윤은 말을 마친 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숙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등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굳건해 보였다. 로비는 잠시 동안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지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고 고객인 박 이사는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윤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작고 여린 여인이 자신이 평생 지키지 못했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그 모습이 눈부시게 빛나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죠? 통장 정리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서윤이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방금 전의 폭풍은 모두 잊었다는 듯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윤강호는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아니, 이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순간이었다. 그는 은행을 떠나며 결심했다. 이 어리석은 시험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리고 저 아이는 반드시 내 며느리로 맞이해야겠다고. 그가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지점장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서윤, 넌 오늘 끝났어. 윤강호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그의 마음속에 서윤에 대한 경외감과는 다른 차가운 분노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김병은 지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결국 VIP 고객 응대는 다른 직원이 맡았지만 박 이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지점장은 본사로부터 고객 관리 소홀에 대한 질책 전화를 받아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이서윤 때문이었다. 그의 이글거리는 눈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건방진 계집애,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때마침 최유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지점장님, 일 처리가 왜 그 모양이죠?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죄송합니다. 최유리 사모님. 그 계집이 생각보다 보통이 아니라서. 핑계는 됐어요.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이번에는 실수하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리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지점장에게 은밀하고 교묘한 계획을 속삭였다. 지점장의 얼굴에 처음에는 당혹감이 이내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라면 이서윤을 은행에서 완전히 매장해 버릴 수 있었다. 다음 날 서윤이 출근했을 때 은행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 싸늘했다. 직원들은 그녀를 대놓고 피했고 그녀가 지나갈 때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지만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오후 2시. 로비가 가장 한산해지는 시간. 지점장이 갑자기 사무실에서 뛰쳐나오며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전산팀 누구 없어 지금 박 이사님. 계좌에서 3천만 원이 무단으로 이체됐다는 연락이 왔어. 은행 안이 발칵 뒤집혔다. 3천만 원. 작은 실수가 아니었다. 직원들이 모두 컴퓨터 앞으로 모여들었고 지점장은 마치 연극을 하듯 과장된 몸짓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럴 수가. 어제 박 이사님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게 누구였지? 그의 시선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서윤에게 향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의 시선도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서윤은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전 VIP 고객님 업무를 맡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 어제 박 이사님이 방문했을 때 네가 창구에 있었던 거 다 봤어. 네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고의로. 지점장은 말을 흐리며 마치 그녀가 횡령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갔다.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그럼 이건 뭔데? 지점장은 전산팀 직원이 뽑아온 거래 기록지를 그녀의 책상 위로 내던져줬다. 거기에는 버젓이 처리자 이서윤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다. 누군가 그녀의 아이디를 도용해 시스템 기록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서윤은 절박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의심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다. 어제 지점장에게 대들던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파렴치한 범죄자의 발악처럼 보였다. 이서윤 대리, 넌 해고야. 아니 해고가 문제가 아니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횡령죄로 콩밥을 먹여주겠어. 지점장의 협박에 서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찰서 고소 횡령죄. 그런 끔찍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엇보다 동생 하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범죄자가 되면 혼자 남을 동생은 어떻게 되는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지점장님, 확인을 요청합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점장은 코웃음을 쳤다. 하필이면 어제 그 시간대 영상만 파일 오류로 손상되었다는군. 운도 없지 안 그래?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서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그녀는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조차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거대한 함정 속에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녀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다.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한편 그 시각, 윤강호 회장의 집무실. 김 비서가 막 도착한 긴급 보고서를 들고 황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대한은행 강남지점에 심어두었던 정보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강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서윤 대리가 3천만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 신고 직전 상황이라고? 쾅 윤강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눈에 평생 누구도 본 적 없었던 무서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우리 쪽 법무팀 전원에게 연락해. 지금 즉시 대한은행 강남 지점으로 집합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이제 시험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지점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김병은 지점장은 다리를 꼰 채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맞은편에 선 이서윤을 비열한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서윤 대리. 선택지는 두 가지야. 지금 당장 사직서 쓰고 3천만 원을 변상하든가 아니면 경찰서 가서 내 인생의 빨간 줄 긋든가.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취한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희미하게 떨렸다. 어젯밤 그녀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떠올려 보았지만 결과는 절망뿐이었다. 증거는 조작되었고 증인은 없었다. 어떻게 할 건가? 내 인내심도 슬슬 바닥을 보이는군. 지점장이 재떨이에 시가를 비벼끄며 그녀를 재촉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었지만 눈물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 대신 마지막 남은 저항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는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배운 거 없는 것들은? 지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손찌검이라도 할 듯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끼익, 은행 로비 밖에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직원들이 모두 놀라 창밖을 쳐다보았다. 은행 앞 도로에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렬로 멈춰 서고 있었다. 맨 앞 차의 번호판은 111. 모두가 아는 윤강호 회장의 차였다. 차문이 열리고 가장 먼저 내린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정장 차림의 김 비서였다. 뒤이어 변호사 배지를 단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뿜어내며 윤강호가 채서 내렸다. 그는 더 이상 허름한 파카를 입은 노인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몸에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 제왕과 같은 위엄.
그가 은행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다. 로비의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쾅 윤강호가 지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놀란 지점장과 서윤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으로 향했다. 서윤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며칠 전까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던 구부정한 허리의 그 노인.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바로 그 노인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반면 김병훈 지점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윤강호 회장을 단번에 알아봤지만 그가 왜 이곳에 저런 무서운 표정으로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윤 회장님, 어쩐 일로 예고도 없이. 지점장이 허둥지둥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윤강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겁에 질린 채 떨고 있는 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괜찮으느냐? 그가 서윤에게 물었다. 따뜻함과 분노가 뒤섞인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윤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점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과 마주친 지점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야수와 마주한 초식동물처럼 본능적인 공포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김비서, 네 회장님, 지금부터 이자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즉시 우리 그룹의 모든 자금을 이 지점에서 인출하도록 해. 단 1원도 남김없이. 네, 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점장이 절규하듯 외쳤다. 윤성건설의 자금은 이 지점 전체 예치금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 돈이 빠져나가면 지점은 물론 자신의 목까지 날아갈 판이었다. 그리고 법무팀은 윤강호는 지점장의 말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이 자를 무고 협박 공갈 그리고 시스템 조작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당장 고소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해서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법무팀 변호사들이 일제히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사이 수집된 지점장과 최유리의 통화 기록 시스템, 접속 로그 원본, 그리고 내부 직원의 양심 선언, 진술서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가득했다. 지점장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의문이 가득했다. 도대체 왜 윤강호 회장이 왜 저런 보잘것없는 계집애 하나를 위해 그 순간 윤강호가 그의 마지막 의문을 풀어주었다. 그는 서윤에게로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로비의 모든 직원들과 무너져 내린 지점장을 향해 선언했다. 잘들 들어도.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은행 전체를 지배할 만큼 강력했다. 당신들이 지금껏 하찮게 여기고 멋대로 짓밟았던 이 사람이 그의 눈이 서윤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으로 빛났다. 바로 나 윤강호의 며느리이자 윤씨 가문의 유일한 안주인이 될 사람이다. 왕의 귀환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는 심판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은행 강남 지점에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김병훈 지점장은 즉시 파면되었고 법무팀의 고소로 인해 기나긴 법적 다툼을 앞두게 되었다. 최유리의 아버지가 이끄는 태성그룹은 윤성건설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통보에 발칵 뒤집혔고 최 회장은 사태 파악 후 직접 윤강호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윤은 정작 며칠 동안 자신의 좁은 자취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윤도현의 아버지였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며느리라고 불렀다는 사실까지. 어느 것 하나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윤강호가 두려웠다.
그의 친절이 모두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자신은 그저 그의 시험대에 오른 실험용 쥐에 불과했던 걸까. 그렇게 며칠이 흐른 주말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윤 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아버지가 꼭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무섭고 불편한 마음 드는 거 알지만 딱 한 번만 나를 믿고 아버지를 만나주면 안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윤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윤강호가 먼저 와서 서 있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보았던 제왕의 모습이 아닌 아들을 기다리는 평범한 아버지의 뒷모습이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앉거라.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세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정적을 먼저 깬 것은 윤강호였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꼬깃꼬깃한 종이 카드 한 장. 서윤이 직접 만들어 그에게 건넸던 보이스피싱 예방카드였다. 이거 기억하느냐?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평생을 사람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숫자로 판단하며 살아왔다. 윤강호는 창밖의 야경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하지만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돈과 배경이 없는 인간은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네가 내 아들의 짝이라고 했을 때 나는 너를 인정할 수 없었다. 너의 진심마저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계산된 연기일 거라고 단정했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비겁하고 어리석은 짓을 벌인 게야. 일부러 가장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다가가 너의 밑바닥을 보려 했다. 네가 무너지거나 짜증내거나 혹은 나를 무시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내 아들에게 증거로 들이밀 생각이었지. 그의 고백에 서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역시나 그랬구나. 그런데 너는 내 예상을 모두 부서뜨렸다. 윤강호는 다시 서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점장의 호통 앞에서도 최유리의 모욕 앞에서도 너는 비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를 공격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지. 내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갑을 열었고 내 하찮은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 수백억 원짜리 고객을 등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은 평생 무언가를 쥐기만 했지 누군가에게 내밀어 본 적이 없는 손이었다. 나는 평생 가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가둬왔는데 너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편견을 무너뜨렸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시험했는데 너는 진심으로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었다. 윤강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서윤과 도연이 앉아있는 앞으로 걸어와 망설임 없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너를 의심했던 것, 너의 진심을 재단하려 했던 것, 그리고 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이 못난 늙은이를 부디 용서해다오. 서윤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며 흐르는 이해와 용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아,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고개 드세요. 아버님? 그 한마디에 윤강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인 적 없는 눈물이었다. 내가 더 고맙다. 너 같은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어주어서, 우리 도연이 곁에, 그리고 내 곁에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윤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더 이상 차가운 회장님의 손이 아니었다. 조금은 서툴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아버지의 손이었다. 늦은 밤 늦은 저녁 식사, 그리고 너무나 늦어버린 사과.
하지만 그날 밤 세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달 후 따스한 봄볕이 가득한 어느 주말 오후, 윤강호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예전의 차가운 정막 대신 사람의 온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나지막한 웃음소리로 채워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삭막한 도시 풍경은 이제 막 피어나는 연두빛 새싹들로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다. 넓은 다이닝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코스 요리가 올라와 있었다. 테이블 한쪽에는 윤강호와 도연,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서윤과 그녀의 동생 하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윤 학생, 이 갈비찜 좀 더 먹어봐요. 우리 집 주방장이 제일 잘하는 음식이야. 윤강호가 인자한 미소와 함께 직접 갈비찜을 하윤의 그릇에 덜어주었다. 하윤은 처음에는 어색함에 몸둘 바를 몰라자 하더니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는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와,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정말 맛있어요. 그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윤강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일 정도로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며칠 전 그는 하윤이 다니는 대학교의 총장 앞으로 이하윤 학생 졸업식까지 전액 장학금 지원을 약속하는 기부금을 익명으로 전달했다. 물론 하윤은 그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언니, 형부도 두 사람 결혼식은 정말 벚꽃 필 때 하는 거죠. 저 그날 들러리 서려면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하윤의 너스레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도연은 사랑스럽다는 듯 서윤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꼭 잡았다. 서윤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다. 지난 몇 달은 꿈 같은 시간이었다. 윤강호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대신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묵묵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윤강호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비단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윤의 앞에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도연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물려주신 게다. 우리 가문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풀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화려한 보석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통장 하나와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다. 이건 어머니께서 삭바느질을 하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평생 모으신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다. 그리고 저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구나. 윤강호는 잠시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가문의 가장 큰 재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의 마음이다. 부디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며느리를 맞이하거라. 그의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다. 그 눈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아, 너는 내 어머니께서 평생을 기다리셨던 바로 그 며느리다. 부디 이것을 받아다오. 그리고 이 가문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렴.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돈이나 보석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진심이 담긴 그 유산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 무겁고 귀한 것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윤강호는 홀로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에 섰다. 밤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공기 속에 섞인 희미한 꽃향기가 완연한 봄을 알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그의 첫사랑 지민의 사진이었다. 보고 있어, 지민 씨. 그가 밤하늘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야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소?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온 힘을 다해 지켜주라고 했던 그 약속 말이오. 내 아들은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지혜로웠소. 그리고 나는 참으로 복이 많은 늙은이여. 저렇게 귀한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한때 차가운 빛의 군집에 불과했던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다. 겨울은 끝났다. 그의 인생에도,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인생에도 드디어 진짜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